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연결을 할 때요, 이 칠판에 그 핫스팟 번호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자칠판의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거를 확인하고 반드시 그거를 잘 확인해서 누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제가 특정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연결을 하는데 결국 연결이 계속 끊기는 거예요. 저절로 연결이 됐다 끊기고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하다가 어제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쉬는 시간에 가보니까 다른 선생님이 선생님 갑자기 저희 쪽 전자칠판에 민법이 떠가지고 제가 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전자칠판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제 거는 와이파이 뜨는 거 그냥 이름도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눌러가지고 연결했더니 다른 수업하고 있는 데다가 제가 막 띄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이었나? 이제 그 강의실에 가서 수업을 할 일이 생겼어요. 그 강의실에 제가 보통 한 미리 와서 보통 세팅은 하고 수업 전에 와서 아이패드 딱 연결을 하는데요.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뭔가를 꺼놨어. 근데 뭘 껐는지 몰라가지고 다 오셔가지고 막 PD님도 오시고 막 이래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인가 날리고 강의실을 부랴부랴 옮겨가지고 다른 강의실에서 이제 진행을 했죠. 알고 보니까 뭐 핫스팟 이런 걸 켜야 되는데 이게 꺼져 있어가지고 안 됐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멍청 비용으로 한 30분 날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잘 확인하면서 이제 띄우고 있어요. 다른 강의실에 막 띄우면 안 되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작한다고 하고 했나요? 네. 그래서 이제 7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이송. 이송은요, 우리 수험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건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오늘 할 겁니다. 10조에 나오고요. 그 다음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이 또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를 한번 읽어보시면 민소법 34조 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민소법 34조 1항은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법조문 두 개를 콜라보해서 잘 읽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려고요.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를 잠깐 지우고 여기다가 34조 1항을 조금 문맥에 맞게 한번 써보려고요. 이렇게 써봅니다.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법원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게 되면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한다. 경우에도 적용한다까지 아예 다 지우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뭐야, 똑같이 그냥 34조 1항을 더 쓴 거 아니야? 이 34조 1항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하면 말이 되게 어색해지거든요. 어색해져가지고 그냥 이 부분만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게 되면이라고 바꾼 것 뿐입니다. 그렇게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7조를 이렇게 읽으시면 끝이에요. 어디를 지워야죠? 여기 지워야죠. 민소법 34조 1항의 규정은 지우고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법원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게 되면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중에 하나인데 여기다가 이따가 구조 가서도 또 보게 될 건데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이 소송의 이송 중에 중요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얘가 다른 중요 주제는 뭐였어요?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지?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냥 여기서 설명드려야겠다. 뭐냐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항고소송 아니면 당사자 소송으로 판단했습니다. 뭐라고 판단했다고요? 행정소송으로 판단했다고요. 그쵸? 그런데 당사자도 원고 생각. 원고도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생각을 해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원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감사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디다 넣었어요? 소송을? 소장을? 민사법원에 넣겠죠.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민사법원에다가 소장을 넣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일단 첫 번째 대전지법에 넣었다고 해봅시다. 노잼의 도시 대전에 지방법원에다가 소송을 넣었어요. 민사부에다가 던졌겠죠.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지법에서 민사부에서 보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행정사건이라고요. 그쵸? 그러면 대전지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대전지법은 뭘 가지고 있죠? 민사부, 형사부, 그 다음 행정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행정부처, 그 판사님이 행정사건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대전지법에 제기하면 결론 어떻게 나요? 원고로 하여금 소변경하도록 하여 그 1심 법원으로 심리 판단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대전지법에서 어쨌든 판단해라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 대전지법 4층에 뭐가 있으니까 행정사건 담당하는 데가 있으니까 2층 민사부에 들어왔는데 2층에서 4층으로 올려줄게. 대신 원고한테 통보해서 이거 행정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으로 바꾸세요라고 얘기는 한다는 거죠. 그죠? 기억나시죠 이거? 죄송합니다. 심리 판단한다라고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제가 대전지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대전지법이라고 안 나오겠죠. 뭐라고 나올 것 같으세요? 여긴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나올 거예요. 행정사건 관할 있음. 이 정도로만 쓸게요. 민사사건에 대한 관할뿐 아니고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도 있는 경우라고 나올 거란 말입니다. 민사사건에 대한 관할은 당연히 있는 거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생각을 해서 민사법원에다가 소장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 민사법원이 서울 땡땡 지방법원이 아니고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이었던 거죠. 걔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권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민사사건에 대한 관할뿐 아니라. 그죠? 두 번째, 이번엔 대전지법이 아니고 어디? 서울 땡땡지법. 보통 중앙이죠.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뭐에 대한 관할만 가지고 있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만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건은 못해요? 네, 못해요. 서울에는 뭐가 있으니까? 행정법원이 있잖아요. 그쵸? 행정법원, 서울권에서 있는 행정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서울중앙지법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죠. 그죠? 서울행법으로 이송. 행정사건 행정법원에 가서 해야지. 왜 도대체 우리 법원에다 못 보낸 거야? 우리가 행법으로 넘겨줄게. 이게 바로 이송이죠.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 그리고 이런 결론도 났었어요. 어떤 결론이 났었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거 민사사건이 맞네? 라고 해서 판단을 했어요. 판결했단 말입니다. 서울중앙에서 일단 1심 법원에서 판결했고요. 그 다음에 항소해서 어디까지 갔죠? 고등법원도 갔죠. 고등법원에서도 민사사건 맞네. 그래서 판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야죠? 마지막 대법원에 갔죠. 우리나라에서 법잘알이 계신 곳은 대법원밖에 없죠. 왜냐하면 고등법원 판사님들도 대법원에서 까이니까. 그러니까 고등법원 판사님들도 정확하게 법잘알은 아니에요. 법알못인 거예요. 누구만? 우리나라에서 대법관님만 법잘알입니다. 대법관님이 판단을 해보니까 잘못됐네. 이게 무슨 사건이었죠? 행정사건이었던 거 아니에요. 민사사건이 아니고. 근데 지금 어디 감히 민사법원에서 행정사건을 심리를 해. 행정사건은 어렵고 힘든 사건이고 민사사건은 쉬운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사법원에서 어려운 행정사건을 담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 판결 다 잘못됐어. 즉 판결 나온 거 싹 다 무효. 어디로 돌려보내죠?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부터 1심부터 다시 해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전속관할 위반이다. 전속관할? 전속관할이 여기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에서 해라가 전속관할인 겁니다. 전속관할 중에 또 제가 예를 많이 들었던 게 뭐죠? 1심 사건은 1심 법원에서 해라. 1심 사건 너랑 나랑 되게 중요한 사건이니까 우리는 1심을 대법원에서 진행하자. 안 된다고요. 심급 관할 위반이고 심급 관할이라는 거는 전속 관할인 겁니다. 이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 사건은 행정법원에서 해라. 이것도 전속 관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 민사법원에서 그런 걸 판단하려고 해? 만약에 판단했어? 그럼 싹 다 부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은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고 여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나오겠죠. 관할이 없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을 한다. 얘가 바로 지금 그래서 얘가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이에요. 얘만.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층에서 4층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송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송은 법원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은 얘예요. 얘만. 여기서 판결 이런 판례가 있었던 거지. 이렇게 판결까지 했으면 대법원이 전속관할 위반이니까 안 돼. 1심으로 다시 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와 라고 한 판례가 있는 거고 얘가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만. 이렇게 얘만. 아시겠죠? 얘는 이송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판례도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얘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런 게 하나 있었고 얘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뭐가 있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얘가 제목을 하나 달려고 합니다.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중에 얘가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네. 1심 법원 사이에서의 이송입니다.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중에 1번 1심 법원 사이에서의 이송이에요. 얘가 1심 법원, 서울중앙지법도 1심 법원이죠. 서울행정법원도 1심 법원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행정사건 1심을 담당하는 곳이고 여기는 민사사건 1심을 담당하는 곳이죠. 원래 어디로 갔어야 됐죠? 여기 1심 법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 1심 법원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심급은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이 다르니까 제대로 된 관할 있는 대로 보내주겠다.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중에 첫 번째 1심 법원 사이에서의 이송.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두 번째가 또 있어요.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중에 이번에는 뭐 같으세요? 1심 법원에서 뭔가 옮겼죠. 이번에는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사건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등법원에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고등법원은 2심인데 왜 2심에다 넣은 거야? 1심으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 7조예요. 7조. 즉 여기다 써볼게요. 지방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사건을 고등법원이라든지 아니면 대법원에 제기했어요. 대법원에 제기했대요. 그러면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뭐 이런 거 1심 사건인데 왜 고등법원에 있는 거야? 왜 대법원에 있는 거야? 라고 하고 뭉개고 가만히 안 있고 어떻게 해주냐면 이거 서울행정법원으로 보내줄게. 서울이었으면. 그렇게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중에 두 번째 사례인 거예요. 얘가 바로 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바보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 1심 법원이 지방법원이라든지 서울행정법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고등법원 대법원에 있는다고? 과거에요. 90년대 초반 93년인가 4년도에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원래 행정소송은 2심을 채택하고 있었어요. 1심을 고등법원에서 했고 2심을 대법원에서 했습니다. 그럼 두 번만 재판받는 거야? 그때는 필요적 전치 절차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총 3번 판단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93년도인가 4년도에 어떻게 바뀌었죠?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바뀌면서 행정심판은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는 거야. 대신 1심, 2심, 3심 이렇게 의무적으로 정해놓은 거죠. 1심은 지방법원 아니면 서울행정법원, 두 번째 고등법원, 세 번째 대법원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원래 행정소송은 2심 단계인데
법조구말.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1심 소송을 고등법원에 넣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 1심 법원으로 보내주겠다가 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위치가 어딘지 좀 아시겠어요?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은 1심 단계에서 행정법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민사법원으로 간 사례,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배웠던 그 내용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원래 1심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2심에 넣은 경우도 있다고요. 그거를 규정하고 있는 게 7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과 이렇게 2번이 있는 거죠.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에서 또 1번이든 2번이든 상관없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은 뭐가 없다?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23년도에 그죠? 23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송에 관련된 거.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이 원래 행정소송에서 약간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런 소송이었는데 그 시험 문제였는데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쪽이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됐단 말입니다. 막 세 문제 네 문제씩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다 민사소송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사실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행정소송법 우리 시험 과목 설명을 보면 행정소송법하고 괄호 열고 준용하는 민사소송 포함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근데 민사소송을 공부할 거면 행정소송을 선택하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민사소송 엄청나게 어렵고 내용 많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나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출제자와 좀 합의가 됐지. 암묵적인 합의가. 행정소송에서만 많이 낸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막 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과연 대비를 해야 될까?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나온 것 정도만 커버를 하자. 나온 것 정도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에서 신청권 같은 거, 당사자의 신청권 같은 거 인정하지 않는다. 누가 알아서 한다? 법원이 언제나 직권으로 알아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이송해 주세요. 이송해 주세요. 이송무죄. 어떻게 하죠? 법원이? 그냥 진행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했으면 그냥 진행하면 돼요. 아니면 보내면 되는 거고요. 당사자가 신청을 할 수는 있지. 뭐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법원이 판단해서 여기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본안 심리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 이송해달라 이송해달라. 어쩔 수가 없다.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 이송 안 해드립니다. 기각결정. 딱 했더니 갑자기 뭐 하는 거죠? 항고하는 거 아니에요. 결정 나오니까 오케이 알았다. 항고 해버리는 거죠. 항고는 고등법원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법원에서 한 결정에 대해서 고등법원 지금 법원이 우리 사건 담당하고 있는 법원이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항고. 항고에서 고등법원에서 아니야 1심 재판부가 한 결정이 맞아. 그럼 재항고 대법원에 다시 한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법원이 뭐라고 하죠? 그런 거 싹 다 인정 안 돼. 신청권도 없는 놈이 왜 결정 원래 안 해줘도 되는데 네가 하도 이송해달라고 해서 법원이 결정해줬더니 그랬더니 거기에 항고를 한다고? 너 항고할 수 있는 권한 권리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해버린 사례가 있었고 걔가 시험에 나온 거죠. 신청권이 없어요.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뭐 안 돼? 즉시 항고, 항고, 기타 등등 특별한 거 싹 다 안 된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나온 김에 이거 하나 더 있죠. 법원에서 이번에는 뭐라고 판단하는 거냐면 민사소송으로 판단한 거예요. 원고는 뭐라고 생각했죠? 당사자 소송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행정소송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사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굉장히 구분하기가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동등한, 대등한 관계에서 소송이 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심, 2심에서 다 당사자 소송으로 결론까지 났어요. 대법원에 딱 가보니까 야, 이거 민사사건인데?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만약에 얘와 같은 논리라면 야, 왜 행정법원에서 민사사건 심리한 거야? 다시 1심, 민사법원으로 보내서 1심부터 다시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행정법원 판사님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어려운 사건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민사사건은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나왔으면 오케이 그건 그냥 유유로 보자 라고 하는데 걔를 어떻게 설명하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판례, 시험에 나오는 문구, 변론 관할 생겼음 이렇게 표현했죠. 변론 관할은 구조 관할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결론 이렇게 났던 것도 하나 있었어요. 원래
요 위에 내용 있죠. 위에 내용. 여기 위에 1번 1심 법원 사이에서의 이송. 얘가 제가 재판 관할 파트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관할에 대해서 설명 다 드린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라고 하면서 관할에서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얘가 7조 내용이었잖아요. 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얘가 어디서 나오는지 말씀드리려고 얘까지 같이 끌고 와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원래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재판관할에서 우리 기본 강의할 때는. 그래서 얘가 이게 판례 하나, 판례 둘, 판례 셋, 판례 넷이에요. 결국에는 그냥 판례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단편적으로 판례를 이렇게 내용만 가지고 가면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약간 구조화 시켜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8조 법 적용예 1항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항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소집 춘공깽인 거는 뭐냐면 법소집을 시험에 그 모의고사에 냈는데 정답률이 100%가 아니었다라는 게 좀 춘공깽이긴 했습니다. 법소집 정도는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왜 그랬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행안부 장관은 1, 2, 3, 4, 5로 해서 1번에 감사원장, 2번에 법제처장, 3번에 뭐 행안부 장관, 4번에 법무부 장관, 5번에 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만 보고 딱 치면 되는데 얘는 지금 3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내야 돼요? 기역, 니은, 디귿 조합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역, 니은, 뭐 아마도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같은 게 오답으로 많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실수하셨겠지. 빨리 풀려고 하다가 기역, 니은 실수해서 체크를 하셨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00%는 아니었다. 정답률이. 법소집. 실전에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뭐에 홀리면 진짜 이거 체크 잘못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24년도에 드디어 시험 문제 하나 나왔죠. 법소집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행정소송 규칙이라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얘도 행정소송 절차에 적용이 되는 애입니다. 행정소송 규칙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 행안부 장관 나왔던 법조문 6조 있었죠. 거기에서 헌법도 안 돼. 국회가 만든 법률도 안 돼. 명령 규칙이어야 가능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명령이라는 게 행정부가 만든 규범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서 규칙도 있었죠. 그 규칙이 바로 이런 규칙입니다. 행정소송 규칙은요. 누가 만드는 거냐면 대법원에서 만드는 겁니다. 얘는 대법원에서 만드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런 거 만들 수 있어? 네, 만들 수 있어요. 대법원에서도 이 정도. 얘가 그러니까 규범의 단계가 헌법보다 낮고 법률보다 낮은 명령규칙 정도에 위치하는 규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법원 규칙으로 행정소송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뭐 부동산 등기 규칙 뭐 이런 거 있어요. 실제로. 아시겠죠? 행정소송 규칙이 있고 행정소송 규칙에 어떤 내용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피고 경정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피고 바꿔주는 거 있었죠. 피고 잡기 어려우니까. 피고 경정은 언제까지 가능해요? 잘 모르시면 사변종 찍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사변종까지 가능하거든요. 사실심 변론 종결까지 가능해요. 근데 행정소송법 14조에 피고 경정은 사변종까지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고 경정이 사변종까지 가능하다는 건 뭘 가지고 판단했냐면 판례의 태도를 가지고 판단했단 말입니다. 판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법원 규칙으로 행정소송 규칙을 만들면서 피고 경정은 사변종까지 가능하다라고 넣어놨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넣어놓은 게 행정소송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행정소송법에 없다가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오는 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2개가 행정소송법에서 처추변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두 번째, 처추변은 사변종까지 가능하다. 이거 2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거 2개가 행정소송 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규칙을 어떻게 만든 거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행정소송법에 뭔가 부족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행정소송 규칙이라는 걸 대법원이 만들면서 거기다가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행정소송 규칙의 내용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될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범위가 어쨌든 행정소송법이잖아요. 거기에 괄호 열고 예를 들어서 뭐 관련된 행정소송 규칙도 포함이라고 하면 그때는 행정소송 규칙을 다 조문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24년도에 시험에 나왔던 것도 이것만 나왔어요. 행정소송 규칙이라는 게 새로 생겨서 앞으로 행정소송에는 법소집뿐 아니고 행정소송 규칙도 적용이 되는데 그거 알고 있니?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갑시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진 나오기에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내용은. 근데 또 내용이 궁금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소집 플러스 행정소송 규칙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몇 개가 됐어요. 이제 원래 3개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조합이었는데 4개가 되면서 하나를 딴 걸 끼워 넣으면서 이렇게 4개를 배치를 해서 나머지 하나를 답으로 만들 수가 있었고 그게 24년도에 문제가 나온 형태였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8조 2항의 내용 법소집 잘 확인하시고 행정소송 규칙이라는 것까지 하나 파악을 합시다. 다음 8조 1항을 읽어보시면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여러분들은 세무사가 되실 거니까 제일 많이 보실 처분이 과세처분일 거 아닙니까? 과세처분 나오면 오케이 무조건 취소소송으로 다퉈야지. 바로 행정법원에다가 취소소송 제기하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행정심판 단계 거쳐야 되죠. 그 행정심판 내용까지도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뭡니까?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그 다음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3개 중에 하나 거친 다음에 거기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비로소 행정법원 아니면 지방법원 행정부에다가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틀림없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거는요.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맞죠? 행정심판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돼가 행정소송법에서는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국세기본법에서는 이 법에 관련된 처분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살아 숨쉬는 두 가지 법이 충돌이 되는 거네요. 과세처분 나왔을 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필요적 행심전치가 적용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임의적 행심전치가 적용돼야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8조 1항이 있기 때문에 얘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이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잖아요. 국세기본법.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에서 임의적 행심 전치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8조 1항이라는 것의 내용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8조 1항은요. 원래 어떤 내용이냐면 좀 약간 선언적인 의미의 내용이에요. 행정소송법이 처음 생겼을 때 조문이 10개가 안 됐을 거예요. 행정소송법 처음 생겼을 때 조문이 되게 적었어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야 우리 원래 소송의 근본은 민사소송이지 민사소송법에 그렇게 많은 조문들이 있는데 그거 가져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행소는 결국에 민소의 그냥 아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소송에 진짜 좀 특별한 경우만 딱 규정해서 9개 정도만 넣어놨었어요. 근데 행정소송도 점점 이제 개정하고 행정소송에 관련된 그 오리지널리티를 조금 더 확보하면서 넣어놓은 조문이 8조 1항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약간 독자성을 가져야 된다. 민사소송의 아류가 아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독립된 규정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6개는 아직까지 너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민사소송의 완전한 아류라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려워. 이렇게 하면서 넣은 게 8조 1항의 내용인 겁니다. 이건 그냥 조문의 의미예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8조는 그래서 끝이에요. 이제 구조 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드디어 재판관할. 구조 재판관할 1항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대표 일단 가장 대원칙은 항상 뭐예요?
걔네 동네 가서 싸워요라고 말씀드렸죠. 민사소송도 마찬가지. 걔네 동네 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라는 말이 있고 1항에서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쵸? 2항 보겠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피고 소재지가 아니고 대법원 소재지라고 규정하고 있네요. 그쵸?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라고 써있고 얘를 뭐라고 읽죠? 서울행정법원이라고 읽잖아요. 대법원이 어디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서초동에 있으니까. 그래서 서초동, 서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 되죠. 대법원 좀 자주 갔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냥 그렇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사망. 자랑 아니야. 하지 말자. 네. 사망.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 여기도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죠. 지금 동일하게 들어간 말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그쵸?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뭘 가지고 행정법원의 관할을 잡겠다. 주소지를 가지고 관할 법원을 잡겠다는 거죠. 얘를 우리 이제 선수끼리 표현할 때 무슨 관할이라고 해요? 토지 관할이라고 하잖아요. 얘를.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정의일 뿐이에요. 주소지를 가지고 법원의 관할권을 잡겠다를 토지 관할로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저만 약속한 거 아니죠. 다 같이 약속한 겁니다. 토지 관할. 그리고 토지 관할은 임의 관할이다라는 말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토지 관할 이렇게 소재지를 가지고 법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잡는 건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고요. 관할권이 여러 법원에 생길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소장을 제출하면 되는데 걔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임의 관할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 하나 설명드릴게요. 제가 기본 강의에 설명드렸던 여기 대구, 경산 중간에 있는 토지 뭐 하는 겁니까? 수용해버리는 거. 그죠? 수용 재결 나왔습니다. 수용 재결. 재결이네? 하지만 얘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아니고 처분이죠. 그죠? 누가 하는 겁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 그죠? 뺏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빚금신 땅을. 왜 뺏어가는 겁니까? 재개발 같은 거 하려고 보상해주고. 그쵸? 이렇게 수용재결 나왔습니다. 이 수용재결은 토지에 대해서 하는 거고 누구한테 보내겠어요? 수용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한테 보내겠죠. 당신의 토지는 수용되었습니다. 보상금 얼마로 책정됐으니까 받아가세요. 이렇게 보내겠죠. 다퉈야 됩니다. 보상금 더 달라고 해야 되니까. 수용재결 아니야. 나는 못 나가. 취소소송 제기합니다. 취소소송 제기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이었어요. 갑이 소송 제기합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법원이라고 썼죠. 그죠? 그리고 아마 행정법원일 거지. 이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실제로 그래서 무슨 행정법원인데 뭐 대구야? 대전이야? 서울이야? 어디야? 지금 이것까지도 파악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행정법원이 도대체 어딘지 얘를 판단하려고 뭘 보는 거죠? 구조를 보는 거 아니에요. 구조를 봅시다. 이 소송의 관할. 구조 1항. 어디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피고 누구죠? 중토위잖아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수용 재결을 내보낸 거 아니에요. 중토위 도장 찍어서. 그쵸? 그러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란 말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어디 있어요? 세종시에 있다니까요. 세종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네요. 세종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은 어디입니까? 세종행정법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거든요. 세종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은 그렇다면 대전행정법원이면 좋겠는데 대전행정법원도 없죠. 대전행법 없습니다. 그러면 법소 집중의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관할권이 있는 행정법원이 없으면 누가 관할한다? 해당 지역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관할할 수밖에 없다? 대전지법이 관할할 수밖에 없다. 대전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겁니다. 대전지법에는 뭐가 있으니까요?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대전지법이 관할하게 되는 거예요. 구조 1항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굉장히 많은 행정부처들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 장관님들 이런 분들이 처분하면
다 관할권이 어디 생기는 거야? 대전지법에 다 생기는 거예요. 싹 다. 아시겠죠? 뭐에 따르면? 구조 1항에 따르면. 그쵸? 이번엔 구조 2항을 한번 봅시다. 구조 2항. 구조 2항을 읽어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대요. 다음 각호가 뭔지 봅시다. 중앙행정기관. 아하. 중앙행정기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처분은 되게 규모도 크고 전문적이기도 하고 이해관계자들도 많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행정사건에서 가장 전문적인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가 구조 2항 1호 2호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어디 가서 다툴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중앙행정기관이니까. 그 다음 구조 3항 보시면 지금 이 처분이 무슨 처분이었어요? 수용재결이라는 거였죠. 특정 지역의 토지를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뺏어가는, 그쵸? 그런 처분이었습니다. 요 토지에 관련된 내용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어느 법원이? 이 토지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토지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법원은 원래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대구니까 대구 행정법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대구 행정법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행정법원은 단독으로 되어 있는 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법원조직법 똑같이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구 지방법원이 되겠죠. 행정부 거기 판사님이 담당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몇 개가 생겼죠? 관할권이? 관할법원이 3개가 생겼어요. 구조 1항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구조 2항 1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처분이기 때문에 한 방에 서울행정법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구조 3항에 따르면 지금 관련된 처분이 토지, 부동산에 관련된 거니까 그 토지라든지 부동산,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3가지가 생겼네요. 어디다 제기해야 돼? 단어에 돼? 골라서 제기하면 되겠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임의 관할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개 생겼을 때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 구조 1항이든 구조 2항이든 구조 3항이든 다 뭘 가지고 지금 잡았어요? 소재지를 가지고 잡았잖아요. 소재지를 가지고 관할권을 확정하는 게 무슨 관할이라고 표현한다고요? 토지 관할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콜라보해서 한 번에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결론이 토지 관할은 임의 관할이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하시니까. 토지관할, 네, 토지관할은 임의 관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토지관할은 임의 관할이다. 얘를. 토지관할이라는 거는 소재지를 가지고 관할권을 잡겠다는 거고, 임의 관할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는 언어는 이거예요. 아시겠죠? 시험에 나오는 문구는 토지관할은 임의 관할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험에 나왔던 관할 여러 가지가 있죠. 합의 관할이라는 거, 그리고 변론 관할이라는 거, 이런 것들 있죠. 합의 관할은 뭡니까? 계약서 쓸 때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중에 뭐 있다고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에 뭔가 분쟁이 있을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요. 보통 계약에서 갑 위치가 되는 사람이 가기 쉬운 법원을 잡아놓습니다. 그게 합의 관할이에요. 원래 지금 이런 사건 있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랑 갑이랑 이거 수용 재결 나오기 전에 뭔가 계약서를 쓴 거예요. 계약서를 쓰면서 이 재결에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부산지법에 제기하자라고 합의 관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원래 부산지법은 구조에 따라서 어디에도 안 생기는 거잖아요. 구조 1항이든 2항이든 3항이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할권이 원래 없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어디서 다투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담당자, 소송 담당자가 부산에 산대. 갑도 실제는 부산에 산대. 부산에서 우리 할까? 응, 하자. 가능하다고요. 합의관할. 민사소송에서 합의관할 같은 거 다 인정되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행정소송에도 가져다 쓰겠다. 된다. 변론관할은 뭡니까? 변론관할은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소송이 제기가 됐죠. 갑이 제주도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에다가 소장을 제출한 거예요.
제주지방법원이 보통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단 법원에서 까거든요. 법원에서 뭐 넘기다든지 이러는데 그냥 제주지방법원에서 너무 일도 없고 해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볼까라고 해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소장을 던져줬어요. 우리가 진행 한번 해보지 뭐. 근데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관할권이 없는데요. 제주지방법원은 저희 어떻게 맨날 제주도에 갑니까? 다른 데서 진행합시다. 구조에 따르면 여기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건 관할 위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제주도에 왔어. 제주지방법원에 와가지고 길에 와서 저희가 한 수용 재결이 적법한 게 맞습니다 라고 뭐 한 거죠? 본안에 대해서 변론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관할권이 원래 없었죠. 제주지법도. 근데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름을 뭐라고 해? 변론관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변론관할이든 합의관할이든 다 원래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관할들인데 이것들이 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그래서 제가 변론관을 설명드리면서 재밌는 사례도 설명드렸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갔는데 소장이 날라와 있더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왜 대구지방법원이지? 난 서울에 사는데 여기서 재판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서 보내야 된다고요. 답변서에다가 저는요 사실 그때 악플을 쓴 게 뭐 이러면서 쓰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재판 안 받을 겁니다. 서울로 옮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안 하고 답변서 사실 이거 손해배상 너무 심합니다 막 이런 거 쓰는 순간 뭐 한 거예요 여러분은? 본안에 대해서 변론을 하신 거예요. 그건 뭐가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거에 동의합니다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럼 재판 길 있을 때마다 계속 대구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어쨌든 수험적으로는 볼 만큼은 다 봤습니다. 이제 10조 보겠습니다.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화. 또 나왔다 이송. 이송은 두 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아까 전에 보셨던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1심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죠? 왜? 나는 법원은 행정소송으로 판단했는데 나는 민사소송으로 판단해서 민사법원에 넣었거든. 그럼 법원이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서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법원 2층에서 4층으로 올려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에서 나오는 판례들이었고 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원래 우리 행정소송 특유의 법리인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무사가 되실 거니까 과세처분 요즘에 여러분도 좀 사회의 흐름을 알고 계시죠? 우리 영원히 고통받는 을이 있고 행정청이 있고 사회의 흐름이 공무원 인기가 많이 수그러들면서 대자격증의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격증 시험 뭐 모든 자격증 우리 문과죠. 그죠? 그래서 뭐 변호사, 변리사는 이과 즉 자격증입니까? 변호사, 변리사 공인 노무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정도가 많이 생각이 나네요. 엄청나게 지금 막 몰리고 있어요. 자격증 그 응시 인원들이 막 뻥뻥뻥 뛰고 있어요. 연도별로 보면. 그래서 1차 시험이 우리 시험도 1차 시험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게 왜냐면 사람이 아무래도 많아지니까 어느 정도 계속 걸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짝수해 그 행운 이런 게 없었잖아요. 원래 행송법 이렇게 들락날락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락률 보면 올해 엄청 쉬웠어야 됐거든요. 원래. 근데 안 그렇게 됐죠. 좀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있게 나왔습니다. 과락률이 거의 유지가 돼버렸어요. 작년이랑 비교해서. 더 이상 이제 짝수해 그런 건 없어진 것 같다. 과세처분 나오면서 뭐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수험에서는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고 합격을 하는 게 살아남는 거고 살아남아야지만 여기서 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안 돼요. 아니면 영원히 갇혀서 계속 공부만 하셔야 되는데 안 돼요. 여기서 사는 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수험생의 삶은 리얼 라이프가 아닙니다. 실제 삶이 아니에요. 나중에 빨리 합격을 하시고 그때 실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뭐만 한다? 빨리 이제 나가기 위해서 그것만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과세처분 나왔습니다. 납세 의무자인 을에게 A 세무서장이 과세처분했어요. 근데 을이 어떻게 한다고요? 납부하잖아요. 납부. 이렇게. 납부를 해놓고 다투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냐면 을이 특별히 준법 정신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때문에? 이 과세처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100%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세처분이 유효한 걸로 되고 끝나면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내면 가산금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내놓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다퉈보자. 만약에 과세처분이 적법하고 유효한 걸로 판단이 끝나면 어차피 내놨으니까 끝나는 거고, 만약에 잘못됐어, 이게 위법해서 취소가 됐어, 그럼 납부된 거 돌려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내놓은 거죠. 아시겠죠? 실제 사안에서 얼마였죠? 부가세를 VAT를 3,500만 원인가 부과받았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그 가산금 중가산금에서 600 얼마 부과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산금 중가산금이 그 쉽지가 않아요. 일단 내놓고 다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납부하고 다투려고 합니다. 뭐 해야 돼요? 우리 소송 2개 제기해야 되는 건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과세처분을 날려야 되죠. 과세처분 취소 소송. 취소 소송이니까 얘는 행정소송이죠. 어디다가? 행정법원에다가 소장 제출하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내가 냈잖아요. 던졌잖아. 돈을 냈잖아. 달라고 해야죠. 뭐라고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해야죠. 1교시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돈이 을로부터 A한테 들어갔는데 사실 A한테 들어간 건 국가에 준 거잖아요. 세무서장에 한 과세처분에 대해서 낸 거니까. 세무서에서 하는 세금 관련된 업무는 다 국세니까. 그죠? 국세는 대한민국이 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으로 인해서 공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에 뭔가 변동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내 돈이 지금 국가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공법상 처분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변동되었으니까 돈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의 정에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당사자 소송으로 해서 얘도 행정법원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판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계속 민사법원이야. 이건 민사소송이야.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 있는 부당이득 법리가 정확하게 이거에 들어맞거든 라고 얘기하면서 안 바꾸고 있죠. 누가 누구한테? 을이. 그건 좀 이따 씁시다. 이렇게 소송 2개 제기해야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중요한 거 하나는 행정법원이고 하나는 민사법원이라는 겁니다. 뭐가 생길 수 있죠? 판결에 모순 저촉이 생길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판결에 모순 저촉이 있으면 사법부가 하는 판결이 뭔가 이제 불신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판단하는 주체가 하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판단하는 주체를 하나로 만들자. 여기서 판단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판단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판단해야 되죠. 이유가 뭐예요? 처분도 심리를 할 수 있고 민사사건도 심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분을 민사법원에서 심리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죠? 처분은 어려운 거니까 행정사건은. 그쵸? 그러니까 얘를 여기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얘를 이렇게 보내는 거. 얘를 뭐라고 하죠? 이송해서 병합시킨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뭐라고 읽죠? 주된 취소 소송이라고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뭐라고 표현하죠? 얘가 부차되는 소송이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얘를 바로 관련 청구 소송이라고 읽고 있죠. 얘는 주가 아니고 부가 되는 소송. 이 부라는 말 뭔지 아시겠죠? 부차적인 소송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는 언어예요. 시험에 나오는 문구는 관련 청구 소송이 나올 거고. 요건을 봅시다. 이렇게 이송 병합이 가능한 요건을 하나 볼게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라는 거는요, 여기 뭐가 숨어 있냐면 적법하게 제기된 소송이어야 된다는 게 숨어져 있는 거고,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는 거는요, 이 소송 1번 소송과 2번 소송 모두 다 소송 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송이어야 한다라는 게 숨어 있는 겁니다. 1번 소송, 2번 소송이라는 거 쓰지도 않았네. 얘가 1번, 얘가 2번. 그래서 첫 번째 요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다에 뭐가 숨어 있다? 각각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된다 라는 말이 숨어 있다. 첫 번째 요건.
무슨 요건이에요?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이 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요건, 각각 소송 요건 갖춰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윗줄을 가장 적게 치면 얘만 치면 되겠네요.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 이거 무슨 얘기죠? 원웨이, 일방통행이잖아요. 얘만 얘로 보낼 수 있고 얘는 얘로 보낼 수 없잖아요.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선택지가 얘예요. 얘를 여기로 보낼 수 있다. 땡.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얘만 얘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얘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취소 소송에 병합해야 된다.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건. 언제까지? 사변종까지. 잘 모르겠으면 사변종 찍으면 절반 넘게 맞을 거다. 언제까지 병합할 수 있다? 취소 소송이 일단 재판 끝나기 전이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재판 끝나기 전. 재판 끝난다는 게 사실심 변론 종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재밌는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동안 질문이 안 나왔었는데 제가 재판이 끝나는 게 사실심 변론 종결이고요. 사실심 변론 종결이 뭔지 궁금하시죠? 우리 법원이 판사님이 오늘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변론 종결, 그게 바로 재판 끝이에요. 그 다음에 2주 후에 보통 선고하는데, 선고 날짜 잡아서 선고하는데 선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선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죠? 근데 중요할 것 같지 않으세요? 형사사건에서 결국에는 피고인 사형, 피고인 무기징역 나오는 건 선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론 종결이 훨씬 중요하고 선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선고 시점은. 아시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셨더라고요. 피고인이 그래서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는 거는 선고 당시 아는 게 아닌가요? 선고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셨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이제 변론 종결,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예요. 변론 종결 딱 하고 그 다음에 선고 언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고가 엄청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형을 받는지 궁금하니까. 그죠? 근데 수험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선고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어떤 서류가 들어가도 그런 것들은 안 보고 판결문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변종이 중요한 거. 그 다음 네 번째 요건. 세 번째 요건까지 했죠. 사변종. 네 번째 요건은 뭐냐면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요? 원 피고가 동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필요가 없어요. 1번 소송과 2번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요건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소송의 원고 누구예요? 을. 피고 누구예요? A 세무서장이 되겠죠. 취소 소송이니까 처분청이 되어야 되니까요. 자, 민사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원고를 봅시다. 원고는 똑같이 을이네요. 그죠? 피고가 누구예요? 대한민국, 국가가 되는 거죠. 그죠? 민사소송은 다시 소송의 대원칙으로 돌아가서 소송의 당사자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즉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 주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지금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거냐면 을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쪽의 원고는 늘,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이쪽의 원고는 늘, 피고는 A 행정청이잖아요.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해? 네,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원고 을, 피고 1A, 피고 2 대한민국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장 하나에다가.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가능하다. 원 피고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다. 얘가 자주 나오는 선택지죠. 그래서 지금 뭘 보신 거냐면 얘 하나 봤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또 뭐 있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상회복 등 청구 소송도 있습니다. 관련 청구 소송으로요. 얘는 말로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영업허가 취소가 나왔어요. 얘가 무슨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 영업허가 취소가 나왔죠. 그럼 취소가 나오면 일단 영업을 못 하잖아요. 뭐가 발생합니까? 필연적으로 손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나 뭐 해야 돼요? 일단 영업허가 취소를 없애서 영업허가를 회복해야 되죠. 앞으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영업허가 취소를 먹어서 영업을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전보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영업허가 취소 소송.
취소를 없애서 다시 영업허가를 살리는 소송 하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영업허가 취소를 먹어서 영업을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런 거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형태가 걔는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그리고 영업허가 취소 소송은 행정소송. 어디로 얘를 여기로 보내는 거. 아시겠죠? 원상회복 등 청구 소송은 뭐예요? 압류 나왔어요. 압류는 뭐의 첫 번째 절차입니까? 경매의 첫 번째 절차예요. 공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체납자 세금을 안 내고 있어. 과세처분 나왔는데도 안 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넘어간다? 독촉 한 번 더 내세요. 그 다음에 안 내면 압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매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돈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압류가 나오면 압류에 대해서 압류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압류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다가 압류 등기를 넣어 놓는 거기 때문에 등기는 항상 독자적인 절차가 하나 필요한 겁니다. 압류 등기 말소 청구 소송. 걔는 마찬가지로 등기 말소 청구죠. 민사소송으로 이렇게 제기하는 겁니다. 걔는 성격이 원상회복 청구 소송. 그다음에 여기는 취소 소송.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로 넘겨서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소송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그 다음에 원상회복 등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교시의 마지막 어디입니까? 뭐 할 것 같으세요? 당사자의 신청 나왔잖아요. 눈이 번쩍 뜨셔야 됩니다.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 외우셔야죠. 당직, 이집, 참, 업승 외우고 계십니까? 당직, 이집, 참, 그 다음 업, 승.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한 애들. 이송 병합이죠. 이가 바로. 여기서 이송은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만 얘기하는 겁니다.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은 어느 두 문자에도 들어가는 거 없어요. 예,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 집은 뭐예요? 집행정지. 참은 뭐죠? 소송 참가. 소송 참가는 두 개인데 제3자의 소송 참가와 행정청의 소송 참가. 둘 다 되는 건가? 뭐 하나만 되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둘 다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만 되는 거면 제가 3이라는 숫자를 넣어놨을 거예요. 아시겠죠? 3탄피 즉시 소집이라는 거 뭐 있었습니다. 나중에 볼 거고요. 그다음 업승은 뭐지? 업계 승계. 어디서 나오는 거죠? 피고 경정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피고 경정에서 피고 경정은 총 3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누가 잘못했어요? 원고가 잘못했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줘? 원고가 신청해야만 바꿔줍니다.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바꿔주는 게 하나 있고요. 업계 승계는 원고가 틀림없이 제대로 된 피고를 잡아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행정부에서 어떤 이제 관할이라고 하면 또 헷갈릴 것 같은데 담당하는 그런 업무 분장으로 인해서 업계 승계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담당하고 있는 행정청이 승계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행정청이 없어진다든지 그랬을 때 피고 경정이 필요한 거고 그때는 뭘로 바꿔주겠다?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고 법원의 직권으로도 바꿔주겠다라는 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두 문자입니다.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뭔가 논리적으로 이런 거니까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이 있어야 돼 라고 연결이 안 돼요. 얘는 그냥 법에서 입법자들이 그냥 규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뭔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외우면 어떻게 맞출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비교되는 거 뭐 있어요? 경간 신청처 소변 잘못 제출도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오늘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0조까지 진행을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4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